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월 21일 오후 7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네, 해축팬은 유튜브 충미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로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플로 채널 들어가셔도 저희 채널 볼 수 있으니까 플로 이용자분들은 플로를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둘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개편을 조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뭐 새학기도 왔고 일정이 또 안 맞다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새학기도 오고 또 저희가 이제 좀 편의상 이제 저희가 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이 최근 3개월 동안은 조금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저희가 좀 결정한 방안이 저희는 화요일날 녹음을 하고 이제 수요일날 업로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른 팀들은 뭐 월요일 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쭉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전용을 위한 또 목요일 팀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 좀 완벽한 개편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요일 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지영이 둘이서만 진행을 하는 걸로 됐고 제가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 4시 반인데 제가 이제 바쁜 일정은 아니고 자다가 4시 반에 일어나서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후 7시까지 저희가 일단 할 거 하고 각자 또 바쁘다 보니까 각자 할 거 하고 이제 하고 7시에 이제 녹음을 시작하고 끝나고 제가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한우 뭐 이런 거. 한우는 잘 모르겠고 저 너무 피곤해요 진짜. 와 죽겠어요. 요즘 뭐 어떤 거 하시길래 그렇게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좀 보니까 저번 주에는 조금 예민하게 있어야 되는 그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신경을 좀 쓰다가 어제까지 조금 어제도 또 마지막이 좀 이제 신촌 이제 연대에 가서 좀 촬영할 게 있어서 좀 촬영을 하다가 오늘 오전에 좀 바쁜 거 다 끝나고 이제 그냥 축 처지더라고요. 긴장이 풀려 자꾸. 그냥 잤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오전 업무 끝나자마자 사무실 올렸거든요. 근데 그 전화했잖아요. 아까 몇 시에 할 거냐고. 근데 집에 있으니까 그냥 잠깐 잤는데 4시 반이자 되자마자 눈이 그냥 큰일 났다.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차를 끌고 왔습니다. 또 4시 반이 또 애매하게 차가 막히는 시간대예요. 그래요? 차가 막히는 이제 뭐 퇴근을 뭐 조금만 빨리 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 하니까 또 근데 저는 이제 용인에 사는데 용인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쵸. 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진짜 또 4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어제 보면 5시쯤 이때 걸리니까 막판 좀 막혀갖고 엄청 부랴부랴 달려왔던 생각이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졸음운전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잠이 확 깼어. 그냥 4시 반에 그냥. 아니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집 밖 이제 짐을 챙겨서 나왔잖아요. 집을 왔다 갔다 3번 했어요. 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삼각대를 좀 가져갈 일이 있었고 삼각대를 좀 가져가고 이제 가져와서 좀 집에서 삼각대 가져가야겠다 이러고 계단에서 다시 올라가서 삼각대를 가져왔어. 그러고 또 했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야. 또 올라가서 지갑을 갖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3번 채웠거든요. 좀 정신이 그만큼 없었다. 지금 그래서 좀 지금 뭐 정신 바짝 차려졌으니까 좀 제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총 3가지 뉴스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뭐 맨유팬 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도 올 것 같고 또 뭐 그래도 최고의 이적료죠 아직까지 네이마르 선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한국 감독 부임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피셜한 거 하나도 없고 루머만 잔뜩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잠깐 이렇게 다루다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맨유 팬들한테는 조금은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유가 좋은 일들이 많아 요즘. 맨유 팬들은 솔직히 해외 축구에 있어서는 제일 행복한 팬들이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금요일 아직 그 유로파도 남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맨유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바르셀로나 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솔직히 경기력적으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잘했다고 봐야죠.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조금 비겨서 아쉬운 그런 느낌이어서 홈에서는 확실히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페드리랑 가비가 못 나오기 때문에 핵심들이 못 나오니까 바르셀로나가 좀 전력 누수가 커서 맨유가 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도 맨유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확실히 테너가 팀을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막 빛나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진짜. 네, 역시 다른 의미로도 빛나지만 정말 여러모로 빛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가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메꿔 나가면서 팀을 잘 개편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축구를 감독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 노름인 것 같아요. 감독 노름. 이 맨유 팬을 하면서 이 축구는 정말 감독 노름이다. 네. 선수발이 아니라 감독발이 맞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퍼거슨 경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시즌에 뭐 퍼거슨 경이 우승했을 당시에도 그때도 뭐 라인업 보면 좀 처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축구는 진짜 감독 노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와 테너가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보니까 축구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훅훅 가고 그 다음 경기 토트넘 보면 미쳐버려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심지어 이번 주는 손흥민 선수도 후반전에 나와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 보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맨유 팬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글레이저 가문이 이제 뭐 구단을 판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얘기 이게 맞아요. 뭐 온갖 루머죠. 뭐 루머가 기사거리 있습니다. 쓰기 딱 좋은 건데. 그래서 카버지라고 벌써 대본에 썼는데 일단은 왜 카버지가 오는 것을 환호하는지 그래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카버지가 오는 것을 이제 환호하기 전에 이제 왜 이제 사람들이 현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을 왜 싫어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저 카버지라고 하면 못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타르의 지분이다. 합성어입니다. 카타르 아버지. 아버지요. 그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축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조금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 깊게 안 좋아하신 분들이면 맨유 구단주를 왜 욕하는지 이제 모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맨유는 항상 이적 시장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썼죠. 포그바도 데려오고 블루카쿠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뭐 1,000억에 가까운 혹은 1,000억이 넘는 돈을 항상 썼던 팀인데 근데 이제 타 팀 팬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죠. 아니 맨유 너네 뭐 돈도 엄청 잘 쓰면서 구단주 왜 욕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제 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데요. 일단 이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인수한 게 이제 2006년이죠. 맞아요. 2006년에 이제 맨유를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 과정에서부터 사실 조금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맨유를 담보로 대출을 땡겨서 구단을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제 부채를 안고 이제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이제 생긴 맨유의 부채가 이제 무려 6억 6천만 파운드. 네, 거의 대략 1조. 1조 가까이 치솟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글레이저는 이제 맨유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 가치, 이 상업성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수익이 이제 한 16억 파운드 이 정도를 챙겨갔다고 합니다. 뭐 하나로 하면 2조 4천억 원인데 와 대단하다. 네, 보통의 구단주들은 이제 자신의 돈을 쓰면서 쓰죠. 팀을 맞아요. 운영을 하는데 이 글레이저 가문 그 식구들은 구단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이제 축구 구단을 운영하면서 이제 흑자를 내는 구단 중 하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흑자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진짜 거의 유럽에서 최상위권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뭐 이 2조 4천억 원이 뭐 이자랑 뭐 배당금, 채무상환, 주식 지분, 매각 뭐 이런 것들 여러 지표를 종합한 결과인데 근데 이렇게 구단주가 돈을 잘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챙겨가는 와중에도 선수들을 이렇게 영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구단 수익이 약간 진짜 유럽에서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맨유 팬들은 이 구단주에 대해서 정말 감정이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단주가 뭐 투자로부터 선수 영입을 한다기보다는 구단의 수익을 통해서 선수를 영입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팀 운영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내 돈 내산이죠.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너네가 뭐 빌려주거나 뭐 구단주가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그런 개념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레이저가 2006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실 많은 팬들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수익을 가져간다. 뭐 사실 구단주 입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있죠. 있는데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명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라면 언제나 1위 네. 못 3위 하면 욕 먹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또 많은 팬들을 거스릴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글레이저는 좀 그렇게 운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글레이저가 인수할 당시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이끌고 있었고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게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죠.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팀이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은퇴를 하시고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이제 맨유의 순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걸 보면 막 뒤에서 이제 자기 주식 팔고 있고 뭐 이런 걸 하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맨유 이제 퇴단 직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레이저는 맨유를 그저 마케팅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축구를 이렇게 뭐 사랑하지 않는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때 이제 그 호날두가 했던 인터뷰 중에 거의 유일하게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호날두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시설 얘기를 했어요. 네, 시설 얘기를 했죠. 네, 호날두가 이제 2009년에 맨유를 떠났는데 이제 2021년에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동안 뭐 시설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났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그 캐릭터 훈련장이. 근데 13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보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OT 경기장 자체도 좀 어디 물이 샌다, 뭐 비 오는 날 관중이 물을 계속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단주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시설을 좀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맨유 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피어스 모건은 호날두의 인터뷰 때문에 뭐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을 매각하는데 결정적 계획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모건 이분이 그래도 뭐 공신력이 좀 있긴 하지만 이분이 근데 요즘 하는 행보를 보면은 진짜 뭐 전년 1호기 근데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좀 네. 맞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어쨌든 이분이 뭐 이런 결정적 계획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러겠습니까? 뭐 그러진 않았겠죠. 영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1-2%는 들어갔겠지. 네. 그래서 뭐 이런 계기가 됐다 하는데 뭐 그다지 뭐 이게 뭐 메인 스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레이저는 지금 매각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매각 금액이라고 할까요? 와 말도 안 되던데. 너무 이 양심도 없는 게 나갈 거면 곱게 나갈 것이지. 돈도 얼마나 받아 처먹을. 와 근데 거의 뭐 9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살 때 뭐 부채가 1조라고 했잖아요. 네. 뭐 이 정도면 사업가로 봤을 때 굉장한 사업가지 않나. 진짜 사업가로서는 아주 똑똑한 사업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축구계에서는 거의 GOAT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게 뭐 페레즈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이 가장 싸다. 맨유를 인수할 당시에 뭐 부채를 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지언정 지금이 제일 쌌을 때 사고 제일 비싸게 판 거 아닌가. 진짜 고점에 판매하는 것 같고 네. 또 판매하는 대상이 카타르라서 또 더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카타르가 그 정도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네.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좀 어려운 내용들 다 좀 집어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글레이저는 맨유 입장에서 볼 때 클럽의 수익을 가문의 돈으로 가로챈 도둑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제 약간 사심이 좀 들어갔는데 아니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맨유의 돈을 조금 어찌 보면 빨아들인 거죠. 빨아들인 거고 뭐 사실 옆에만 봐더라도 맨시티만 보더라도 뭐 FFP에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구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좀 맨유가 많은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카타르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뭐 수익도 뭐 흑자가 나고 그리고 카타르의 자본력까지 합쳐지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시 좀 더 엄청난 자본력을 통해서 많은 우승과 그리고 많은 승리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뭐 일단 감독까지 뭐 완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만 얹어주면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저희 맨유 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케인도 얘기 나오고 그 음바페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카타르랑 원래 PSG랑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카타르가 맨유를 인수하면은 PSG를 조금 정리하는 뭐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맨유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음바페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 돈 네. 쓰고 자기가 다시 받고 이런 구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축구단 2개를 그러니까 이제 뭐 파리도 엄청 큰 빅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빅클럽 2개를 갖고 있는 구단주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맨유를 영입하는 그 사람의 명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조금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도 왕족 체제인가 사우디처럼? 예, 왕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인수한 사람이 다를지언정 아마 같은 뭐 돈은 뭐 같은 통장에 찍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본 거는 원래는 이제 2개 구단 빅클럽을 갖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중소 클럽 정도는 몇 개씩 갖고 있는 구단들이 좀 있는데 라이프치처럼 뭐 근데 그 레드불 그죠. 뭐 레드불 사람도 있고 뭐 우디네세하고 뭐 울버햄튼인가 뭐 이런 풀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몇 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정상빈 선수가 뛰고 있는 그라스호퍼 뭐 그렇게 갖고 같은 구단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카타르가 인수하게 되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력에 있어서는 끝판왕이지 않을까. 뭐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카버지가 온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다시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있고 좀 되게 루머 얘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뭐 말씀해주신 일론 머스크도 있고 그리고 영국의 대보인 래드클리프 경도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이제 글레이저와 글레이저 시즌 2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글레이저가 미국 가문이잖아요. 그 돈을 끌어오고 그리고 글레이저의 지분을 좀 남겨주려 한다. 100% 인수가 아니라 이제 뭐 약간 좀 뭐 90% 하고 10% 너네 줄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되게 이제 맨유 팬들에서 여론이 안 좋고요. 이분이 이제 첼시 시즌권 소유자라는 루머도 있어요. 뭐야? 완전 간을 보는 간잽이다. 뭐 그런 말도 있어서 저도 이제 이분보다는 이 카버지가 시원하게 그냥 100% 다 사고 뭐 글레이저가 뭐 너무 많은 돈을 부르는 것 같지만 좀 금액 맞춰주면서 영입을 하면 인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구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자생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버풀의 FSG 같은 경우에서도 그 이제 구단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어나더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생이 가능한 클럽이죠. 근데 타 구단, 심지어 뭐 리버풀도 그런 고민을 할 정도니까 자생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축구 구단 같은 경우는. 축구 구단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벌고 그것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미국 구단주들은 그런 스포츠 뭐 비즈니스 개념을 좀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대보우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축구 구단들을 뭐 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자신들의 팀을 키우기도 하고 뭐 강조 뭐 이런 팀들 그래갖고 좋은 선수를 막 영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대부호들이 평생 이제 그 구단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카타르가 지금 당장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나중에 뭔가 카타르의 뭐 이제 석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나중에 석유 진짜 없어져 고가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러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고민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타르가 오는 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은데 뭐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은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 더 해야죠. 그리고 또 기업이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좀 다른 의미인 것 네. 같아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태까지 돈을 잘 벌어왔으니까 여태까지도. 그리고 제 듣기로는 뭐 카타르가 석유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아 맞죠. 그런 유명해요. 걸로도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환경 쪽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석유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막 환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사실 석유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좀 얇은 환경 지식을 좀 발휘하자면 대체가 언제나 가능하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풍력, 이제 수력 뭐 이런 자원들로 굉장히 대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용화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는 또 석유를 좀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2035년까지 파리의 시내 있죠. 네. 파리의 메인 스트리트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길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요즘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석유를 통해서 가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파리 시내는 35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요즘 뭐 그런 거 많아요. ESG 경영에서부터 뭐 아니면 석유를 안 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카타르도 나중에 뭐 이런저런 뭐 물론 그쪽 카타르는 좀 다르게 좀 똑똑하게 돌을 굴릴 줄 아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사우디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봤을 때는 뭐 카타르도 굉장히 구단 운영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 카타르가 파리를 이렇게 버리라는 이유가 어때요? 저는 근데 안 버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명분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좋아서 하는 것 같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프랑스와 카타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프랑스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파리 생제르맹 이런 것도 좀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흑자도 나고 뭐 내가 돈을 안 써도 사실 잘 굴러갈 수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영입한 거 아닌가. 정말 팬심으로 영입한 걸 수도 있고 뭐 글레이저가 그런 얘기 있던데 뭐 5조에 팔겠다. 근데 이제 뭐 5조 줄게. 아니야. 6조에 팔겠다. 이런데 그래서 뭐 10조까지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얘기 오피셜한 얘기들은 아니니까 뭐 한번 듣고 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카타르 거기 왕족 중 한 분이 옛날에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나 그러면. 맨유가 그때 트래블 했대요. 그 이제 맨유의 황금 세대에 유학을 하셨어 갖고 더 이제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카타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충분히 이 정도는 두 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카타르일 것 같아요. 네. 음바페 사올까 케인 사올까 고민된다. 또 음바페 살까 케인 사올까. 이게 딱 들어오는 시점부터 지훈이가 맨유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이거 자꾸 이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뭐 카타르가 오면 또 김민재도 사오고 이강인도 사면 안 되나? 아시아 컬렉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카타르 얘기는 뭐 좀 더 발전된 얘기들이 있으면 좀 전개된 얘기들이 있으면 좀 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네이마르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픽할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다루는 게 맞냐?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파리에 간 네이마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에 간 네이마르의 영향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파리에 가면 조금은 뭐 사람들이 그 많이 보는 리그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이마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막 이렇게 그 정도의 명성에 비해 팔로를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PSG라는 팀이 리그왕에서 너무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느낌이니까 뭔가 사실 경쟁력이 이게 재미가 없죠 그냥. 저는 분데스리가도 잘 안 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미넨이 독주를 하니까 솔직히 어차피 미넨이 우승인데 굳이 챙겨봐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PSG도 약간 조금 똑같은 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네이마르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뭐 이거 타 리그 얘기를 좀 하자면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실점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팀들이 공격적인 축구를 좀 많이 합니다. 변화를 택하는 건가? 네, 어느 정도의 뭐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게 되면 경기가 좀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타 리그에 비하면 실점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득점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쵸, 전체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조금 축구를 좀 재미를 더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네이마르 얘기로 돌아와서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파리에서 이번에 아마 4대3 그 경기에서 랭스인가 어디 경기에서 이제 메시가 마지막 프리킥 골 넣은 거. 그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네이마르 선수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번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조금 맞아 그거 좀 징그럽더라고. 사진 발목이 완전 완전히 들어갔어. 돌아갔는데 이게 몇 경기 결정할지 솔직히 뭐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럴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치면은 적어도 한 3주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3주? 너무 빡센 것 같아. 지금 근데 3주 안에 아마 챔피언스리그가 있을 거고 바이에른 뮌헨이랑 챔피언스리그를 아마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항상 네이마르가 부상당한 시기도 보면은 늘 챔피언스리그 이제 토너먼트 앞두고 자꾸 다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예를 들면 저번 예전에 맨유한테 파리가 역전당했을 때도 네이마르가 밖에서 보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때 관중석에 있다가 내려가고 막 그때 맨유가 PK로 이제 마지막에 그랬는데 막 엄청 항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네이마르가 좀 주는 이미지가 그게 있잖아요. 뭐 메시, 호날두의 좀 후계자 같은 느낌. 가레스 베일과 함께 조금 그 뒤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둘이 너무 어나더 레벨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이마르가 나이가 들 때까지 뭐 후계자는커녕 뭐 사실 될 수가 없었죠. 이게 뭐 사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2012년, 13년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메시랑 호날두가 지금까지 축구계를 지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아니 뭐 38살, 36살까지 어떻게 해 축구를. 그때까지 축구를 잘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5년이 지나면 이제 걔네가 메시랑 호날두가 내려오고 네이마르가 이제 원탑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메시랑 호날두는 상위권 레벨이 있었고 그에 반해 네이마르는 이제 PSG로 이적을 하면서 조금 오히려 커리어 성장세가 좀 더뎌지는 그런 케이스로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뭐 제가 부상 타임라인을 한번 봤어요. 뭐 트랜스포 마켓에 있으니까. 봤는데 트랜스포 마켓에 있는 거 봤는데 이게 뭐 트랜스포 마켓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이트에서도 그게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요약을 드리자면 부상 횟수가 28번. 아이고. 104경기를 결장했습니다. 6시즌 동안. 근데 엄청 많다. 사실 너무 많다. 104경기 이게 뭐 리그를 뜻하는지 시즌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즌 전체를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즌 전체겠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2시즌을 날린 거죠 부상으로만 6시즌. 그렇죠. 뭐 경기를 챔스까지 다 한다 결승까지도 다 한다 하면 50 몇 경기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2시즌째 못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결장된 것 같고 사실 이 부상이 자발적인 부상도 있겠지만 있죠. 타인에 의해서 부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그것도 많아요. 얘기를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네이마르한테 아무도 유리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유리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몸을 봐야 돼요. 왜냐면 메시도 그런 태클을 당해도 좀 부상이 적은 걸 보면 유리몸 체질이 좀 있지 않을까 네이마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약간 네이마르가 당하는 태클 모음집이나 뭐 이런 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진짜 세긴 해. 그쪽이 프랑스가 그런 특히. 거 보면은 네이마르 저는 일단 네이마르랑 메시랑 드리블 스타일이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이마르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상대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드리블. 그리고 좀 더 브라질 같잖아. 우리가 흔히 아는 브라질 축구 같은 느낌이잖아. 조금 더 상대방을 좀 열받게 하는 드리블을 있고 반면 메시는 그냥 이제 좀 쫓아갈 수도 없게 만드는 약간 그런 뭐 타이밍과 템포를 조절하면서 뭔가 발을 갖다 댔는데 이미 지나가 있거나 아니면 더 뒤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이게 태클 당하는 수위를 보면은 저는 얘 보고 유리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조금 네이마르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이마르가 여기 와서 지금 너무 많이 다치고 있고 태클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고 이게 저는 이게 계속 연쇄로 이어지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대에서도 뭐 우리가 옛날에 예상했던 네이마르라면 당연히 월드컵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좀 연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마르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형 혹시 네이마르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매번 이제 뭐 트랜스퍼 마켓이나 이런 거 가면 레프트 윙의 자리에 보면 언제나 네이마르 선수가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왜 제가 레프트 윙을 이렇게 좀 자주 보냐면 손흥민 선수의 이적 이제 뭐 트랜스퍼 마켓 기준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맨날 이제 마네 선수 있고 뭐 네이마르 선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쪽 자리에 몇 명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한 몇 명은 제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그것 때문에 레프트 윙의 가장 최고의 가격 이 네이마르 선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몇 년째 그러고 있죠 지금. 네이마르 아직도 1등일 수도 있을걸요. 근데 1등 떨어졌나? 왜냐면 어린 선수들이 있어서 이제. 음바페도 왼쪽 윙으로. 왼쪽 윙으로 포함을 하나?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왼쪽 윙을 뛰기 때문에 옛날엔 아니었을 텐데. 옛날엔 아니었을 건데. 뭐 포워드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레프트일 수도 있고, 뭐 이 선수는 뭐 다 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마르는 좀 아쉬운 선택의 연속인 선수들인 것 같아요. 연속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이마르가 지금까지 굉장한 커리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센세이셔널 선수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들 비교했던 대상이 메시와 호날두였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그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죠.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마르 선수를 조금 내려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파리에 간 건 좀 아쉽지만 바르셀로나 시절에 뭐 메시가 없으면 거의 네이마르가 굉장히 잘해줬을 정도로 저는 그 이미지 때문에 네이마르 선수는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조금 뭐 커리어나 이런 부분 좀 아쉬울지언정 그래도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면은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요즘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축구 선수들이 예전에는 뭔가 우승을 위해서 쟁취하려고 하고 뭔가 우승을 위해서 이적을 하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자신의 삶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축구보다는 자신의 라이프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대표적으로 네이마르 선수였어요. 뭐 경기 끝나면 언제나 뭐 포커 치는 모습이 찍힌다는 거 아니면 파티를 한다는 장면이 찍힌다든지 이런 모습이 찍히잖아요. 네이마르 아빠 되게 싫어한대요. 그거.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달갑게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제 네이마르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네이마르 이미지 메이킹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거죠. 어찌 보면 그 회사를 네이마르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이마르 선수는 실제로 자신들이 이렇게 파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포커 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자주 찍히니까 아버지는 그런 걸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그 친구 7명. 돈 주고 친구들 친구는 돈 주고 놀아달라고 하는 친구들 그 어렸을 때 소꿉 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크겠지만 뭐 파리 결승전 때 보면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도 뭔가 자신의 좀 삶에 더 집중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타 브라질리언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맞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지용이는 또 어떻게 생각한대요? 저는 일단 뭐 그런 측면보다는 약간 커리어적인 측면을 좀 주목을 했는데 일단 네이마르가 이제 PSG 직후 들어올린 트로피 이런 게 이제 사실 프랑스 리그 내에서 주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챔피언스 리그도 결승을 한번 가게 했지만 코로나 시대 때 결승을 한번 갔는데 결국 미넨한테 졌고. 미넨 그때 엄청 잘했어요. 미넨 잘했죠. 엄청 잘했습니다. 좀 아쉽긴 했죠. 근데 국대에서도 브라질이 코파를 한번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PSG로 간 선택이 결국 최악의 수가 되지 않았나.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월배도 이제 2번 받았는데 월배 2번밖에 안 돼? 15년이랑 17년에 받았어요. 근데 네이마르가 17년
여름에 이적했으니까 네. 사실상 뭐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닌데 월배 한 매번 있어야 네. 되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있었다. 계속 바르셀로나에 있었다. 아니면 혹은 라리가나 피엘이나 뭐 분데스나 세리에 뭐 이렇게 4대 리그에 있었다. 그러면은 솔직히 두 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이마르가. 물론 바르셀로나 그 시점 이후부터는 네. 조금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르셀로나가 이상한 짓을 한 것도 네이마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오버페이를 있죠. 한 거죠.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결국 이제 서로 손해만 보는 그런 이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바르셀로나랑 네이마르 네. 둘 다. 뭐 어쨌든 이 선수의 가지고 있던 포텐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 호날두의 커리어 정도였는데 네. 좀 아쉬운 커리어였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좀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런 것도 좀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국가대표 무대에서 일단 브라질 사람들이 워낙 이 나라에 대한 그 열망 그것도 있고 뭐 브라질 월드컵 우승 한 번 할 때가 네. 됐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에서 네이마르가 뭐 우승 못했잖아요. 그때도 메시한테 저쪽 맞아요. 아르헨티나 결승에서 졌고 그래서 일단 다가오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금 우승을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남은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좀 대단한 임팩트를 좀 남기면서 네. 그래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브라질의 축구 스타들 있잖아요. 뭐 펠레부터 시작해서 뭐 호나우두 이렇게 있는데 뭐 그 반열에 들려면 좀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사실 네이마르의 월드컵 성적을 보면 2014년에 4강 그리고 18년에도 8강 올해도 8강인데 작년에도 8강인데 좀 네이마르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좀 아쉽죠. 네. 그리고 나라가 브라질인 것을 보면 더더욱 아쉽고요. 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다르잖아요. 뭐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긴 하지만 네. 브라질보다 강하다라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브라질보다 강하다는 이미지를 가진 나라는 없죠. 뭐 독일? 뭐 옛날에는 독일, 프랑스에 말고는 없을걸요? 네. 뭐 이제 영국도 그런 이미지가 쌓였다 보니까 월드컵에서는 잘 못한다 이런 이미지가 쌓였다 보니까 저도 뭐 코파는 그렇다 쳐도 월드컵에 대한 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월드컵에서 일단 좀 확실하게 네. 일단 음바페가 월드컵을 너무 잘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로 인정을 좀 받은 건데 네이마르도 결국 이제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길 선수가 되려면 월드컵에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뭐 클럽에서는 뭐 이미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잃었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뭐 클럽에서 더 이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딱 두 개일 것 같아요. 끝판왕 2개, 뭐 챔스 우승, 그리고 저 월드컵 우승일 네. 것 같은데 네이마르 선수가 가지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브라질 선수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누가 리네커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메시가 2014년 월드컵 때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는 아르헨티나 한 골 먹혔을 때 모든 선수들이 메시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메시 보고 좀 해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모든 선수가 한 골을 먹혔을 때 메시를 위해서 뛰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한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제 14년도에는 메시가 해줘야 돼라는 걸 보여줬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메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선수단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죠. 뭐 대펄만 봐도 뭐 지각을 했는데 메시가 지각을 했는데 우리가 빨리 온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건 미친놈인가? 그건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네이마르를 위한 뭐 그런 프로젝트 선수들끼리의 단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파리에서도 뭐 물론 메시 선수가 있고 음바페 선수가 있다 하지만 이 선수가 파리에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도 다르잖아요. 의미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파리에서도 다 같이 우리가 뭐 메시도 있고 음바페도 있지만 네이마르한테 더욱 힘을 많이 실어주자 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 좀 단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감독도 포함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챔스 우승도 한번 필요하다. 그래야 이 선수가 충분히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슈퍼 월드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저는 일단 파리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파리는 솔직히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음바페가 계약 기간이 25년까지 돼 있나 그럴 텐데 솔직히 이번 여름에 아까 제가 떠나자 뭐 장난삼아서 얘기했죠. 솔직히 안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리에 쭉
월드컵을 우승해가 그 모르겠네. 아니 그래도 네. 챔스 우승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챔스 우승 하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당장 이번 여름에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왜냐면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게 아니라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고 일단 네이마르는 지금 약간 팀 뭔가 계속 흘러나오는 뉴스나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음바페한테 이제 좀 팀의 영향력을 좀 더 뺏긴 느낌이어서 일단 네이마르가 좀 이적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솔직히 팬의 입장에서도 리그왕이 아닌 다른 무대에서 보면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한번 보고 싶은데.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어. 진짜 이건 좀 오바고 뭐 어쨌든 챔스에서 뛸 수 있는 팀으로 좀 타리그로 이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승을 좀 이루면 좀 평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약간 뭐 옛날에 호날두나 그 벤제마처럼 조금 본인이 좀 캐리를 하는 모습으로 그러면 좀 평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이마르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네이마르 유니폼 재밌잖아요 플레이가. 유니폼도 있었고 내야 났을 때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PL로 오면 어떨까? 아니면 뭐 라리가라도 다시 가던가.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이마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란 건 너무 잘 알고 너무 잘하죠. 어떤 팀 모든 팀이 다 네이마르 선수 원할 거예요. 네, 물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부상 이력 때문에 좀 고민이 될 뿐이언정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은 클럽들이 원할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이 선수한테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지언정 그런 거 제외하면 뭐 네이마르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런 선수고 팀을 좀 뭐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뭐 첼시 이적설도 좀 가끔 뜨더라고요. 옛날에 있었죠. 아니 차라리 첼시는 이럴 거면 네이마르 영입하지. 차라리 자칭 영입할 이거 너무 많은 선수를 이렇게 힘들게 영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이마르 선수가 뭐 자신의 뭐 부상 이력도 굉장히 많고 플레이 스타일이 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포텐셜을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부상도 조금 빨리 캐치해서 좀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파리 생제르맹이 드는 챔스도 뭐 빅기어도 좀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기대 안 됩니다. 저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빅기어를 들어도 메시가 다시 또 해자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요? 네, 만약에 그쵸, 들게 되면 음바페나 그만큼 네이마르가 이제 세 번째로 좀 밀려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모레노 감독이 이제 뭐 한국에 부임을 한다라고 얘기가 돌긴 합니다. 뭐 이게 확정된 거 하나도 없고요. 루머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과거에도 맞췄던 이력들이 좀 있어서 이분이 좀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을 뿐이지 정해진 거 하나도 없고요. 뭐 다음 주에 뭐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사단을 데리고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도 그냥 가볍게 그냥 이 사람 누구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올리고 다음 주에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냥 커리어 정도만 보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뭐 모레노 커리어 얘기하셔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스페인 엘리케 감독의 이제 수석 코치였죠 옛날에. 그때 트랩을 했던? 네, 트랩을 할 때도 수석 코치였고 쭉 수석 코치로 있었고. 커리어는 진짜 좋습니다. 일단 통과. 일단 수석 코치로 있었으니까 뭐 일단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역시 수석 코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엘리케의 딸이 맞아요.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죠.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케가 잠시 축구계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났을 때 이제 감독 대행으로 이 모레노 감독이 되게 뭐 잘했어요. 유로 예선을 그때 맡았는데 유로 예선 통과해서 본선으로 이끌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제 본선을 앞두고 복귀를 이제 하려 했는데 모레노가 이때 나 혹시 유로 생각났구나. 감독 생각이 유로 본선 하면 안 될까? 이런 말한 걸 물론 너가 돌아온다면 너한테 줄 건데 좀 이런 안 될까? 그런 식으로. 게 있어요. 맞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엘리케가 이 새끼 뭐야? 뭐 대행하냐? 좀 약간 여기서 이제 조금 둘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은데 이제 모레노는 이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어쨌든 둘은 갈라섰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이해돼요. 왜냐면 자신이 이끈 팀이 뭐 이렇게 본선도 나가고 이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게 사람 수석 코치 진짜 성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감독의 뭐 보좌관이 돼야 되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도 성공을 좀 꿈꾸고 있다면 좀 빨리 뭐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아르테타처럼. 네, 아르테타도 그렇고 이제 가르테타도 한편으로는 이제 감독 생각이 있겠죠. 네. 펩은 그 당시 굉장히 쿨하게 보내줬고 저는 뭐 펩이 매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축구계는 기회 별로 없다. 기회 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선수가 나가고 싶다? 나가야지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레노, 엘리케도 조금 그렇게 좀 밀어줬으면 물론 근데 이제 사실 엘리케 입장에서 이건 원래 자기 맞아 월권이긴 해. 월권이긴 해. 원래 자기 자리인데 너가 하겠다고? 이거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팀에 가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스페인 국대가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쉬운 그 자리 사실 그 자리를 뭐 거저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결별을 했고 그다음에 모나코에서 감독 생활을 합니다. AS 모나코. 네, 근데 AS 모나코에서 갔는데 이제 구단주랑 조금 마찰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빡빡이 아저씨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입하는 뭐 이런 거 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어서 좀 경질은 아니고 약간 계약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팀을 떠났고 이제 작년 시즌 지난 시즌에 이제 그라나다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됩니다. 아마 그라나다가 아까 지영이가 찾아봤다 했는데 2부 리그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라나다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6등인 거야. 뭐야? 그라나다 그러면 진짜 이 감독 때문에 이 모레노 감독 때문에 좀 안 됐나? 했는데 2부 리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라나다의 강등에 모레노 감독이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모레노 감독이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모레노 감독은 그래도 조금은 축구 구사를 할 때 좀 우리가 벤투가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에 부합은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합해요. 이게 이 전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긴 찾았다. 맞아요. 이 사람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합은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라나다에서도 경질된 이유도 그런 축구를 이제 강등권 팀에서 안 되지. 그런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무조건 션다이치처럼 내려앉아서 상사의 다음에 압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네. 그러니까 그라나다에서도 그런 축구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사실 힘들죠. 본인 전술이 아무리 줘도 선수가 따라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부진하고 경질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팀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 대표팀은 좀 다른 게 4년 동안 벤투 감독 지휘 아래에서 본인 축구와 유사한 스타일의 축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선수들이 감독의 주문을 좀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그리고 대륙에서는 굉장히 강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축구에 대한 스타일을 구사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선수가 이적하러 데려오는 과정처럼 내가 원하는 선수 있으면 그냥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의미로 모레노 감독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 안 맞는 팀들 굉장히 많거든요. 월드컵 나갔을 때. 뭐 우루과이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팀 잘한다. 뭐 너무 빵빵하고 좋은 거 아니야? 뭐 앞에 누네즈 있고 뭐 발베르도 있고 쉽지 않은데 라고 얘기해도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에는 능동적인 축구를 계속 4년째 밀고 나가면 벤투 감독이 보여줬던 것처럼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좋지 않을까? 모레노 입장에서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모레노 감독이 77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은 감독이어서 좀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최근에 이제 좀 장난 삼아서 MZ 세대 축구 선수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축구 선수들 지금 MZ 세대 축구 선수들과도 좀 더 소통하는 측면에서 좀 더 잘 다루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80년생부터 이제 MZ라고 하니까 지금 가까우신 분이죠. 90년대생들이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77년생 감독 굉장히 젊고 그리고 제가 봐도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감독에 속하지 않을까? 능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구를 볼 때 저는 이 약간 좀 재미층 이 승리나 뭐 이런 걸 좀 떠나서 축구가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축구를 좀 재밌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능동적인 축구 가끔 재미가 없을 때가 있는데 볼만 돌리다가 끝날 때가 있단 말이야. 저는 근데 그 패스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갖고 좀 시원시원하게 패스해서 좀 빠져나와서 조금 어쨌든 주도하는 축구 좀 끌려가지 않고 그런 축구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최적의 인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대표팀이 여기서 만약에 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무리뉴처럼 좀 수비적인 전술 반할 이런 감독을 선임하면 어떻게 좀 아깝죠. 그 아깝죠.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을 데려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유럽 빅리그에서 어쨌든 뭐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경험이 있는 것 네. 자체가 대단하죠. 네,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뭐 전술이나 훈련 세션 이런 것들도 되게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수들 만족시키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77년생으로 굉장히 젊다고 했지만 모르는 감독이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스페인 미남이야, 스페인 네. 미남. 네. 이런 거 중요하거든 사실. 키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뭐 축구 선수를 뭐 축구 보려고 좋아해야지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축구 선수 뭐 잘생겼어. 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축구 선수들도 뭐 연예인처럼 뭐 그런 거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결국 축구가 새로운 팬들을 계속 유입을 시켜야기 되기 때문에 이 조규성 선수처럼 잘생긴 그건 상관없어. 너무 좋은 일이죠. 이런 거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생겼기 때문에 여기 좀 살짝 남자 배우 같다 해야 되나? 좀 살짝 유럽계 남자 배우 있죠. 약간 너무 이게 섹시미가 좀 있는.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여성 팬 확보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적으로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사단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요즘 또 이 사단이 약간 필수 느낌. 사단은 무슨 필수인 것 같아. 필수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의 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벤투랑 유사한 측면도 있고 벤투 감독이 좀 만들어 놓았던 이 좋은 영향력들을 이어갈 수 있는 감독.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레노 입장에서도 좀 봤을 때 결국 이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되게 안 됐잖아요 지금. 그죠. 모나코에서도 좀 안 좋게 끝나고 그러면서 최악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결국 이 유망주 감독이 자신의 커리어를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마침 이제 한국이 좀 모레노 감독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지 않을까? 네. 모레노 입장에서 뭐 한국에 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만한 팀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고 48개국이 월드컵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월드컵 나가는 게 부담 있겠어요? 일단 월드컵 진출은 뭐 이제 상수로 그냥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정해진 것 같진 않지만 세 팀이서 뭐 이제 경기를 한다. 거기서 1, 2위 정한다. 뭐 이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팀도 얘기 있잖아요. 내 팀 얘기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거기서 한 다운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높게 봐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조별리그를 통과했어? 그것만으로 되게 높게 봐줄 수 있거든요. 이번 월드컵부터는. 그다음에 모라노 감독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오는 것만 조금 부담스러울지언정. 한국이 아시겠지만 벤투 감독도 되게 저희 정이 좋아요. 벤머니. 좋아. 벤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사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 갖고 벤투 감독도 사실 연장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한국 좋아요. 한국 살기 좋습니다. 네. 모레노 감독님 한국 좋아요. 한국 좋아. 한국 와. 괜찮아. 에콰도르보다는 한국이 그래 좋아. 아니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보면. 진짜. 한국 이 서울 되게 좋은 도시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꼭 서울 아니어도 뭐 파주, 뱀투도 파주 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파주 좋아요. 일산. 근데 뭐 파주 바로 옆이니까 뭐 아울렛도 있고 뭐 서울이랑 접근성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대한민국 축구 협회의 규모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보여줄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도 축구 강대국이라 하면 강대국이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옆에 뭐 중국 있고 일본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다른 이제 수많은 나라 그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봐야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는 일단 뭐 최상위권이고.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풍족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좀 강대국에 속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선수들 중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아요. 이제 많아, 진짜 많아. 이번 월드컵 끝나고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또 그런 것
채널도 있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 뭐 하는지. 그날 예전에는 뭐 박지성, 뭐 이영표 정도 이렇게만 있었으면 요즘은 한 3페이지 넘어가더라고요. 많더라고 선수들이. 뭐 2부 리그까지 다 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도 많고 또 뭐 스페인 하면 또 우리나라 선수들 뭐 이강인 선수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네, 다르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하는 축구 이런 거 보면 모레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모레노 감독이 와서 좀 제대로 밀어주고 이렇게 다시 유럽으로 보낸다면 좀 4년 뒤에도 만약에 좀 감독을 다시 선임할 때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앞으로 협상할 때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러모로 이제 모레노 감독이 오면은 한국이랑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뭐 사실 아직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네, 정해진 거 없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베니테지도 그렇고 뭐 언론에 나오면 한국 감독은 못한다. 라는 좀 루머가 좀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보면 또 모레노가 또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저희도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레노 오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총 3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 뭐 플로도 올라가고 있고 유튜브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 이제 팟빵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팟캐스트를 주로 하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팟캐스트에 좀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좀 판단을 세워서 요즘은 팟캐스트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한 주 2회 정도 업로드를 생각하고 있고 유튜브는 한 총 4회 정도 많으면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문의도 많이 주세요. 저희 광고도 할 준비 언제 돼 있는데 몇 군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업체죠? 축구 쪽. 축구 쪽. 네, 축구 쪽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네. 저희가 좀 더 성장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팟캐스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